경찰 연행 이후에 민족 대표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29명을 다 한꺼번에 연행을 하려니까 이제 뭐 차량이나 이런 게 좀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일제 이제 경찰들이 차량 한 대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분들을 29분을 다 연행을 해요. 그게 끝마친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서야 3.1운동, 만세운동 때문에 이제 몰려있던 그 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기 시작하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민족 대표들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기죠. 독립선언서도 만들어야 됐고, 또 청원서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도 보내야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군중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여기까지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왜 탑골공원으로 가지 않고 왜 태화관이라는 곳을 갔냐가 될 거예요. 근데 태화관이라는 장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이제 비싼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아무나 쉽게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원래 궁중 요리를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그 장소를 했냐면 일단은 그 장소가 일제의 눈을 좀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을 외치는 것이 이 민족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화관이라는 장소를 생각했을 때 왜 태화관일까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태화관의 주인이 을사오적이었던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당시에 매국의 대가로 벌었던 돈으로 건물을 산 거고 그 건물에 지은 음식점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에 가서 우리 조선의 민족이 독립을 선포한다고 대표들이 선언하는 건 마치 악의 중심지에 가서 그걸 정명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또 컸어요.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단순히 이들이 탑골공원에 갈 만큼의 용기가 부족했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3.1 만세운동에서 조금 몰랐던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태극기인데요. 그 이제 만세운동 당시 사진 자료를 보면은 의외로 태극기가 많이 휘날리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전시관이나 다른 자료들을 보면 항상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순서에 약간 시간상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같은 시간대로 저희가 생각해서 생긴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때는 태극기가 많이 휘날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 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그러니까 북한 쪽 그리고 남한 쪽 다양한 어떤 지방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는 태극기에 휘날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점점 격해졌기 때문에 그 격해질 때 군중들이 서로 구심점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달렸기 때문에 또 외쳤기 때문에 점점 태극기의 모습은 3월 중순 말 4월로 넘어가면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탑골공원에서 뭐 수만 장의 어떤 태극기가 휘날렸다, 사실 그거는 이제 아닌 내용이죠. 뭔가 동시에 이제 만세 삼창을 하면서 그 손에는 어떤 분이 양손에 어떤 분은 한 손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저는 그런 장면으로 늘 상상하고 기억을 했거든요. 민족 대표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제 태화관으로 옮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전면에 나서면 자칫 너무 과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많이 우려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가 이제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깃대가 폭력에 또 사용되면 우리가 또 빌미를 줄 수 있다. 일제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우려했기 때문에 태극기는 좀 자제하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또 시위했을 때 이제 구호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선 독립 만세가 훨씬 더 많이 불렸던 그 단어였고요. 우리가 제3전시관에서 또 흥미롭게 봤던 것이 지역별 만세 시위 패널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정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봤죠. 왜 이게 감동적이었냐면 당시는 통신수단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서울의 저 조그만 공원에서 외쳤던 저 만세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민중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전에 어떻게 그
우리의 손에 의해서 누설되거나 아니면 변절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때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게 아마 세계사를 다 통틀어도 이런 어떤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히 혁명적이었다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운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약간 지역 양상이 또 있어요. 근데 초순에는 이제 서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순으로 가면 뭐 북부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남부로 가요. 근데 이제 말로 가면은 이제 충청도 지방까지 이제 퍼져 나가는데 충청도는 또 농민들이 주축이 돼요. 그리고 봉화 있잖아요. 그 봉화에 올라서 횃불을 밤에 또 지피면서 우리의 이 열망이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내일 같이 만세운동에 나가자.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거든요. 그럼 태극기 대신 각자 들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들고 만세 시위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평화 시위 유형이었지만 항의 시위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관순 이제 열사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시체를 들고 이제 일제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제 항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총칼로 이제 그걸 탄압하면서 이제 폭력 시위로 이제 번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약간 지역별로 이런 유형들이 좀 달랐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세운동하면 사실 천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네 장터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4월 1일이었죠. 그 전날이죠. 유관순 이제 열사가 이제 태극기를 만들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내려와서 3.1 운동을 보고 서울에서 있었던 3.1 운동을 보고 이제 미리 내려와서 태극기도 만들고 이제 조직들을 해 나가죠. 4월 1일 날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앞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를 당해서 처음에는 3년형을 이제 선고받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 모독형이 이제 추가돼서 총 이제 7년형을 이제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시죠. 그 어린 소녀의 그 사망 사인이 방광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방광이 바깥에서 그렇게 쉽게 파열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광 파열이라는 건 대체 어떤 성고문을 가했길래 사인이 방광 파열이 됐을까, 그 어린 소녀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보다 더 어린 나이에 또 만세 운동에 참가했던 네.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록에 나와 있는 분은 2분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안정명이란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희순이란 분이 계신데, 이 안정명이란 분은 당시 이제 둘 다 13살입니다. 그러니까 만 12세고요. 근데 이제 안정명 선생님께서는 만세 시위 도중 그 시위 현장에서 총탄에 맞아서 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희순 선생은 이제 천안 분이에요. 네. 광명 여학교에 다니시다가 양대리 장터 시위를 주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옥고를 1년 치렀습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13살이니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참담한 최후를 맞은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으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죠. 이게 4월 15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만세 운동의 이제 주동자들을 색출한다고 마을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몰아놓고 이제 총살 이제 한 이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23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 사건 말고 맹산 학살 사건이라고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평양 동북 쪽에 있는 이제 맹산군에서 있었던 이제 일인데 이 제암리 사건하고 이제 비슷해요. 사람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제 항의하러 이제 찾아온 마을 사람들을 몰아놓고 건물 안에 몰아놓고 이제 총살한 사건인데요. 이건 50명이 넘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 사건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이 맹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암리 말고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3.1 만세 운동의 큰 뜻과 또 숨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정 작가님, 이 3.1 운동에서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역사 근현대사에서 우리 국내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3.1 만세 운동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인구의 한 10% 뭐 이상이 이 거족적인 어떤 이 시민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 남녀노소 직업
상관없이 다 참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뭐 기생백정도 있었고 농민과 그리고 대한제국의 그 과거 군인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업군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정말 남녀 나이를 초월해서 또 국경을 초월해서 있었던 이 운동은 근현대사에서 이런 운동이 없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간디의 1급 참모였던 네루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들이 모여서 나중에 책이 나오는데 그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당시 16살인데 이런 말을 해요. 인도의 어떤 그 운동과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의 어떤 그런 운동, 이런 세계사적인 운동에 이 3.1만세 운동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또 생각할 수 있는 큰 의미인 거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운동, 사망 1,510명, 시위 횟수 1,717회, 참여 인원 200만 명, 1919년 3월 1일 선열들이 외친 함성과 흘린 피와 눈물로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영웅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